이번 시간에 우리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사물과 관계를 도형으로 표현한 거를 보고 우리가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시스템을 이제 가시화한 뷰를 이제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이제 도움을 줘요. 왜? 도형으로 전부 다 표현해놨기 때문에 개발자와 고객 아니면 개발자 상호 간에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 정적 모델링을 하냐 아니면 동적 모델링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적 모델링에서는 주로 이제 구조적 다이어그램을 이제 사용하고요. 동적 모델링에서는 주로 이제 행위 다이어그램, 얘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적 모델링이냐 동적 모델링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다이어그램이 이제 달라지겠죠. 자, 그럼 이제 구조적 다이어그램에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행위 다이어그램에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조적 다이어그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그리고 배치 다이어그램, 그리고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패키지 다이어그램,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와 클래스가 가지는 속성이 됐든 클래스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제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는 이제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도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이요. 이 객체 다이어그램은 클래스에 속한 그 객체들 있죠. 인스턴스를 특정 시점에 개체와 개체 사이에 그 관계를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얘는 럼바우 객체장 분석기법에서 객체 모델링에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우리 객체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요. 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실제 구현 모듈인 컴포넌트 간의 이제 관계나 컴포넌트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요. 얘는 이제 구현 단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치 다이어그램은 결과물이 됐든 프로세스가 됐든 컴포넌트가 됐든 이런 물리적 요소들의 그 위치를 이제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배치 다이어그램을 쓰는 거고요. 얘는 노드와 의사소통 경로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얘도 구현 단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구현 단계에서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에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뭘 표현할 때 쓴다? 인터페이스를 표현할 때. 그리고 배치 다이어그램은 위치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요. 얘는 이제 클래스나 컴포넌트가 복합 구조를 갖는 경우에 그 내부 구조를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다이어그램이요. 얘는 이제 유스 케이스나 클래스의 모델 요소들을 그룹화했을 때 그룹한 그런 패키지들 간의 관계를 이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패키지 다이어그램이요. 그래서 정적 모델링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우리 구조적 다이어그램인데, 그때 이제 구조를 이제 파악할 거냐, 아니면 이제 관계를 이제 표현할 거냐, 아니면 인터페이스를 이제 표현할 거냐, 아니면 위치를 표현할 거냐, 아니면 내부 구조를 표현할 거냐, 아니면 그룹에 관한 것들을 이제 표현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다이어그램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다이어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다이어그램마다 특징이 있죠. 이런 특징, 키워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문제가 아무리 길게 나와도 이런 키워드만 찾으면 어떤 다이어그램인지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다이어그램이요. 이 행위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이제 동적 모델링에 주로 사용하는데, 이 행위 다이어그램에 보게 되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요.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요구 분석하는 것으로 기능 모델링 작업에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요. 얘는 사용자라는 거랑 사용 사례, 요걸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사용 사례 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요.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나 객체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요.
이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은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같이 동작에 이제 참여하는 객체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그때 메시지뿐만 아니라 객체들 간의 연관까지 표현해 주는 게 우리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이요. 이 상태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객체가 자신이 속한 클래스의 상태 변화 혹은 다른 객체와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표현해 주는 거, 상태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우리 상태 다이어그램이요. 얘는 이제 럼바우 객체지향 분석 기법에서 동적 모델링에 활용이 되는 게 우리 상태 다이어그램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다이어그램 이 자체가 동적 모델링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다이어그램이요. 이 활동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객체의 이제 처리 로직이나 조건에 따른 처리의 흐름을 순서에 따라서 이제 표시해 주는 거. 그래서 로직이나 우리 처리의 흐름을 순서에 따라서 표현해 주는 게 활동 다이어그램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스 케이스다 그러면 키워드가 이제 모델링, 기능 모델링 작업에 사용한다. 요 말 잘 기억하면 되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메시지를 표현해 주더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은 우리 메시지란 말이 또 들어가지만 여기는 연관까지 이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은 상태 변화를 표현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다이어그램은 처리 로직이나 처리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간의 제어 흐름을 표현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타이밍이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 제약을 명시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타이밍 다이어그램이요. 그래서 우리 정적 모델링에 사용하는 구조적 다이어그램에는 총 종류가 6가지가 있고요. 동적 모델링에서 주로 사용하는 행위 다이어그램에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각각 다이어그램마다 이런 키워드들은 꼭 기억하고 지나가세요.